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교 앞의 고시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고시원에 살 때 이야기예요.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을 지내다 못 견뎌 나왔죠. 그때 당시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독립을 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저렴한 방을 찾던 중 저희 대학교 앞에 있던 허름한 고시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층의 가장 끝방으로 유난히 차가워 보였던 그 방은 고시원치고는 넓은 방인데 저렴한 가격에 부푼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처음 지내는 혼자만의 밤이었어요.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술김에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10분가량 후 누가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장난하나 싶어 얼른 나갔는데 아무도 없었고 화가 났던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시원 주인은 장난할 사람은 없다면서 잘못 들은 거겠지라며 넘기더라고요.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밤, 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장난칠 때 반응해주면 더 재밌어서 장난치고 싶어질 거라 생각한 저는 일부러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5분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똑똑 하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엔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같은 과의 친구에게 말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인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친구는 귀신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장난치지 말라고 넘겼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룻밤만 같이 있어달라고 말이죠. 친구는 계속 거부했지만 애절한 저의 요청에 하룻밤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2명이 눈이 꽉 차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랑 잠에 들려 하는 찰나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나가보려 하니 친구가 저를 잡고선 문을 향해 말하더라고요. 너 귀신이야? 귀신이면 문을 한 번 두드리고 사람이면 2번 두드려봐. 그러자 똑하고 한 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역시 굉장히 겁에 질려있는 표정이었지만 다음 질문을 이어가더군요. 여자면 1번, 남자면 2번 두드려봐. 이번엔 노크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친구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친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노크 안 해? 너 몇 명이야? 1명이면 1번, 2명이면 2번 두드려봐. 그러자 엄청나게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수백 번은 두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 이후 그곳에서 짐을 싸서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고시원에서의 기이한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부모님 집에 돌아온 후 밤마다 그 고시원의 무서운 기억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나곤 했어요. 그 방에서 느꼈던 서늘한 공기, 끊임없이 두드려대던 문소리가 귀에 맴돌며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 잠이 들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또 다시 그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제 방 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방 안으로 돌아서는 순간 뭔가가 제 뒤에 서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포에 질려 뒤돌아보니 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제 방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졌어요. 항상 불을 켜놓고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 끔찍한 노크 소리는 제 꿈에 계속 나타나 밤마다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노크 소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토록 많은 노크 소리가 들렸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축구부 생활을 할 당시 숙소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축구부 단원 중 제가 가장 막내였고 저와 같은 막내 5명은 좁은 빨래방에서 항상 새우잠을 잤어요. 하루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은 너무 맑아서 잠에 들 수 없는 상태였죠. 답답한 마음에 눈을 뜨고 왼쪽으로 몸을 돌린 채 푸른 빛이 들어오는 조그마한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분명히 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의문의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가 느리지만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을 말이죠. 사람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전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한 30분이 지났을까. 창문 밖에서 등이 완전히 굽어있는 여자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순간 기절했고 그 이후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숙소를 옮기고 숙소의 문은 쇠사슬로 잠궜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귀신이 보여요. 많은 귀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항상 한 귀신만 보입니다. 처음 봤을 땐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원 끝나고 저희 집을 가는 골목길이었는데 골목길 끝에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멀리서 봤는데도 그 여자의 몰골은 흉측했습니다. 얼굴의 3분의 2가 화상을 입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온몸에는 피를 칠갑한 여자 귀신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도망쳤고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엉엉 울었더니 편의점에 계시던 알바 오빠가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골목에서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귀신이 저를 만지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고 있는 저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를 만졌죠.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네가 기가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시며 몸에 좋은 한약 등을 사다 주시는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고통 속에 집에 오게 되었고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린 건 처음이었어요. 몸이 정말 안 움직이고 식은땀이 나고 제 친구 중에는 가위를 잘 눌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위에 눌렸을 땐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깨어나. 그래서 저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려 용을 썼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눈을 밑으로 깔아 손가락 쪽을 보고는 저는 기절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여자가 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한 번 더 얘기를 했고 부모님은 드디어 심각한 상황을 깨달으시고는 저를 용하다는 무당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적을 받아 그 귀신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알바를 할 때 이야기예요. 비 오는 날 저녁 7시쯤 허름한 아파트에 배달을 가게 되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옷이 굉장히 꼬질꼬질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 그런 아이가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서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니까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먼저 뛰어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소리를 질렀어요. 꼬마야, 같이 타고 가자. 근데 꼬마는 야올리듯이 시익 웃으며 메롱하더니 엘리베이터를 닫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몇 층인지 보려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1층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파트는 주변에서 귀신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이더라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친구. 학창시절 만난 두 친구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때 지역의 중간쯤 되는 남고를 다녔었습니다. 뺑뺑이 돌리듯이 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학교마다 성적상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였죠. 어느 날 친구랑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반에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보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반보다 앞쪽 반 아이였는데 야자 쉬는 시간에 잠을 자는데 희한하게 자더라고요. 보통 자면 두 팔을 책상 위로 올려서 고개를 돌리고 엎드려 잔다던지 이마를 대고 잔다던지 이게 보통이었죠. 근데 이 친구는 책상을 가슴에 바짝 붙이고 얼굴에 교과서를 바짝 덮고 자는 겁니다. 신기해서 옆에 친구한테 쟤는 왜 저러고 자냐고 물어보니 친구가 귀신 보는 놈이다라고 대답하더군요. 평소에 호기심은 있었는데 직접 본 적은 없으니 궁금해서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우선 귀신 본다는 친구를 김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평소 김군은 학교에서 잘 때 특이하게 자는데요. 이유인 즉슨 1학년 때인가 남들 자듯이 두 팔을 올리고
이마를 손을 포개어 놓은 곳에 대고 자고 있었답니다. 잘 자는데 누군가가 다리를 자꾸 만지길래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짜증내며 눈을 뜬 순간 책상 아래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검은색 형상의 무언가랑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 형상의 웃는 모습에 기겁해서 소리를 지르며 뒤집어졌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절대로 책상과 가슴 사이에 공간을 안 주고 잘 때 책으로 얼굴을 바짝 덮어서 귀신을 보지 않기 위해 애쓴다 하더군요. 이것만 들었을 때 가위에 눌렸거나 악몽 꾼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니 이번엔 꽤 유명한 이야기라면서 말해줍디다.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보통 귀신은 밤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김군도 낮에는 별 생각 없이 다녔답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시험이 다 끝나지도 않았던 상태였지만 김군이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면서 오만상을 쓰면서 혼잣말로 상욕을 하더랍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반 친구가 시험이 끝나고 왜 시험 치다가 짜증냈냐고 물으니 시험을 치고 있는데 시야 끝에 뭐가 팔랑팔랑 하면서 걸리더랍니다. 시험 도중에 어떤 놈이 장난질인가 싶어서 신경 쓰인 나머지 곁 눈질로 확인만 하려고 슬쩍 바라봤는데 창문 끝쪽에서 웬 남학생이 머리통만 빼꼼하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하고 있었답니다. 처음엔 시험을 다 친 녀석이 옆반에서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어이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시험은 방금 시작했고 여긴 3층이고 순간적으로 귀신이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안 보면서 시험을 치려는데 이놈이 이제 대놓고 자기 교실 안을 빤히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쌍욕을 하면서 억지로 시험을 마쳤다고 하더군요. 누가 장난을 친 것일 수도 있어서 옆반에 가서 창문 밖으로 보니 혼자서 머리통만 내밀기에 창문 사이의 거리도 꽤 길었죠. 이때 대낮에도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김군은 낮인데도 보면 놀라지 않기 위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닌다더군요. 세 번째는 김군이 귀신을 보는 걸로 유명해지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김군은 집이 시외에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 가끔 집에 내려가곤 했는데요. 김군이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선배들이 김군에게 같이 시외곽에 있는 유명한 폐가에 같이 가보자고 한 겁니다. 당연히 김군은 절대로 안 간다고 했는데 강제로 가게 됐습니다. 차마 폐가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자신은 밖에서 지켜보고 선배들이 들어갔다 나오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주말이 오고 선배들과 김군 셋이서 저녁 시간에 맞춰서 출발했답니다. 기숙사의 다른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집에 내려갔기 때문에 몇 명 없었고요. 제 반 친구 하나가 남아 있었다네요. 친구는 겁도 많고 가기 싫어서 안 가고 혼자 방에 있었답니다. 밤늦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보려 해도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하고 있던 터라 연락도 못하고 선배들은 번호도 모르는 사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가보려고 하니 남아있는 친구도 없어서 혼자 가긴 무섭고 기다리다가 잠에 들었는데 눈 떠보니 아침 11시쯤 됐다더군요. 김군방에 가보니 아직도 안 들어왔길래 대낮이라 괜찮을 것 같아서 별로 안 친한 친구를 밥 사준다고 데리고 갔답니다. 대낮이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인지 음산한 기운이 여기저기 느껴졌다네요. 멀리서 김군을 부르며 둘이서 살살 올라가는데 폐가에 도착할 때까지도 대답이 없었다네요. 혹시 셋이서 딴 데로 새서 술 마시고 어디 뻗어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답디다. 폐가에 너무 들어가기 싫었는데 같이 온 친구가 겁이 좀 없었는지 빨랑 보고 밥 먹으러 가자 다그쳐서 폐가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 안쪽에 김군이 쓰러져 있고 두 선배는 거실 같은 데서 자고 있더랍니다. 둘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김군과 선배들을 깨웠는데 셋 다 정신이 들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총알같이 밖으로 튀어나갔답니다. 놀라서 뒤따라 나왔는데 김군과 선배들은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 쉬지도 않고 달려갔다네요.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숨을 몰아쉬면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찾으러 온 둘이서 너무 궁금해서 뭔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셋 다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서도 사람들이 이거저거 물어봤는데 결국 아무 대답도 못 들었다더군요. 셋이서 폐가에 갔다가 기절했었다는 소문만 퍼졌고 뭘 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겁없는 놈들끼리 모여서 폐가에 갔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보고 술만 진탕 먹고 왔다네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근처에 가면 귀신을 본다는데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건 이후로 귀신 보러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선배들도 안 건드려서 졸업할 때까지 별일 없었답니다. 김군이랑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니라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섯 번째 이야기, 왕따를 당하던 친구.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학생 수가 많고 학교도 컸어요. 지금 말하는 친구는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같은 학교에 같은 학원을 다녔어요. 학교에서는 본 적도 별로 없었고 학원에서 봐도 그냥 겉도는 아이 정도라고 생각했었어요. 학원에도 사람이 많아서 그냥 낯을 가리나 보다 정도. 아예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저랑도 몇 번 말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랑 좀 친했던 애랑 같이 다녀서 친구는 있는데 왜 왕따지? 라고 생각했었네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나 그 애가 자살했대요. 그것도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즉사한 게 아니라 전신이 골절되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 아이 친구들이랑 그 애가 싸웠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학기 중이 아니었어서 학교에서도 그냥 쉬쉬하고 계약했을 땐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같은 학교였는데 전학 갔던 애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저냥 아는 사이여서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밥 먹었나? 그랬는데 그 애가 좀 노는 애였거든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애여서 그냥 얌전하게 생겼었어요. 그렇게 얌전하게 생긴 애가 밥 먹다가 웃으면서 그 왕따 당하던 애 죽었다며 이러길래 제 친구가 대답했죠. 응, 자살했대. 근데 학교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나 걔 엄청 괴롭혔었잖아. 내가 걔 화장실 가면 칸에 가둬놓고 물 엄청 뿌렸어. 물 젖어서 울면 싸대기 때리고 놀고 그랬었잖아. 그거 걔야. 몰랐지?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괴롭히던 같은 학교 친구가 죽었는데 사람도 많고 건물도 아예 달랐어서 그렇게 심하게 왕따당한 줄 몰랐었거든요. 거기다 그 여자애가 좀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깡다구 있게 생겼어서 상상도 못했었어요. 제 친구도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친구가 내 옆에서 사람을 자살로 내몰 정도로 괴롭혔는데 우린 몰랐던 거예요. 방관자가 된 기분이었고 이제 와서 도와줄 수도 없는.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일이 가끔 생각나요. 실제로 가해자가 웃으면서 괴롭힌 걸 얘기하는 거 보면 제 친구가 아니어도 속이 뒤집어져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왕따 가해자들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전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걔는 속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때 재밌었는데 앞으로 못해서 아쉽고 지 친구들끼리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밖에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가해자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피아노 치는 애여서 전공도 그쪽으로 나가고 남자친구도 있고 매일 행복한 사진을 SNS에 올려요. 보기 싫어도 볼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그 애를 생각해서 욕해줄 거예요. 행복해지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꽃 같은 목숨을 꺾은 죄. 너도 언젠간 받게 될 거라고. 일곱 번째 이야기, 우렁각시. 전에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살던 곳은 지은 지 30년은 더 된 낡아빠진 2층짜리 목조주택입니다. 역 근처에 있었지만 워낙에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지 주변 집들에 비해 집세가 훨씬 저렴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싼 집을 찾아서 모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당연히 주민들도 그리 유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침만 하고 있는 노인에 사시사철 뭔 소리인지도 모를 말로 싸움만 일삼는 외국인 부부까지. 당시 나는 프리터라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방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버린 적이 없는데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훔쳐갈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그저 내가 착각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또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훔쳐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왜 쓰레기를 훔쳐가는 걸까? 결국 나는 고작 쓰레기 따위야 마음대로 하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몇 장 없는 팬티 중에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죠. 코인 세탁소에 들러서 세탁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입었던 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팬티는 며칠 뒤에 방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왠지 이상했습니다. 부엌에 쌓아둔 설거지거리가 전부 정리되어 있기도 했지요. 물론 내가 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옷장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당연히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조퇴하고 평소보다 좀 더 빨리 집에 왔습니다. 현관을 열자 그 녀석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보았고 나는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을 불렀고 곧 경찰차가 왔지요. 사정을 말하자 경찰은 집을 조사하러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자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곧 경찰한테 잡혀 나왔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기에 찾아갑니다. 범인은 옆집에 혼자서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낡은 아파트라 벽장 천장은 쉽게 떼어낼 수 있어 거기를 통해서 내 방으로 드나들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옆집에 누가 사나 하는 호기심에서였지만 그것이 점차 연애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잔뜩 야윈 모습은 꽤 기분이 나빴지요. 경찰관은 내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정신병이 있으니 곧 석방될 거라고. 웬만하면 이사를 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나는 짐을 정리해서 친구네 집에 잠시 얹혀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정도 지나 서서히 잊어가고 있을 무렵 문득 나는 집 정리를 하다가 앨범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내 사진의 옆에는 그 여자가 자신의 사진을 전부 풀로 붙여놓았습니다. 8번째 이야기, 정신이 이상한 후배의 행동. 학창 시절에는 내가 가입했던 동아리 후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 묘하게 무섭습니다. 친목회인지 뭔지 아무튼 술자리에서 옆에 앉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소개를 겸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지요. 그 녀석이 말하기를 자신은 4년에 한 번씩 큰 사고를 당해서 입원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 못하지만 4살과 8살 때 있었다는 사고는 꽤 큰일이었던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흉터 자국도 직접 봤고 흉터는 놀랄만한 정도로 크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12살 때 있었다는 사고는 좀 미묘합니다. 12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벼랑에서 떨어졌다고 했나 그랬을 겁니다. 게다가 16살 때의 사고라고 말한 것은 애매했습니다. 무사히 17살이 돼서 신난 그가 달리는 폭주족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려다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본인이 사고를 자초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놈이구나 싶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녀석은 20살이 되자 캠퍼스 근처의 교통량이 많은 국도를 무단횡단으로 지나다녔습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우금이 저릴 정도였지요. 횡단보도 따위 없는 대로 한복판을 차가 지나다니는데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마구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운전자가 놀라 급정거하고 온갖 족설과 클락션 소리가 날아옵니다. 아무리 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 후배의 모습에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20살 때도 사고를 당할 거잖아요. 기왕이면 빨리 다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걸까?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차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나처럼 겁에 질릴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계곡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권해서 같이 산속의 계곡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나는 낚시는 서투른 편이지만 친구는 낚시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친구의 안내를 따라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지요. 아름다운 강 풍경에 신이 나서 상류로 올라가자 10m 정도 높이의 폭포에 다다릅니다. 폭포 또한 무척 아름다워서 나도 친구도 낚시는 까맣게 잊고서는 한동안 그 폭포를 쳐다봤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폭포를 보고 있는데 폭포 위에서 물과 함께 벌거벗은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떨어지는 도중 바위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졌지요.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그 사람의 손발은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렸습니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도 아무 미동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시체가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떨어지다가 부딪혀 죽은 것일까? 어찌되었든 기괴한 광경에 나와 친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사고가 정지해버립니다. 일단 상태를 확인하려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던 와중이었죠. 친구가 또 온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또 벌거벗은 사람이 폭포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당해하고 있는 사이에 잇따라 벌거벗은 사람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마치 올챙이 국수 반죽이 떨어지듯 벌거벗은 사람들이 하나 둘 흘러와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20대 내지는 30대로 보였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망가진 인형처럼 바위 위로 내던져지면서 떨어져 폭포 아래에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싶어서 나는 친구와 계곡을 벗어나 차를 타고 수십 분 거슬러 갔고 겨우 전화가 연결되는 곳을 찾아서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10명도 넘게 죽어 있어요. 인원도 많고 장소도 구급차가 진입하기 힘들었던 탓에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한동안 기다리자 경찰차도 도착했기에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헬기에서는 대량의 시체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친구와 함께 걸어서 계곡을 올라갔지만 시체는커녕 폭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와 친구는 종종 그때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보는 일도 있지만 각각 따로 볼 때도 있었지요. 수많은 시체가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에 꽉 들어차 있다거나 해안에 잔뜩 밀려 들어온다거나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 겹겹이 쌓여 있다거나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폭포에서 얻은 경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잊을만 하면 갑자기 환상을 보곤 해서 그럴 때마다 현기증이 느껴지곤 합니다. 10번째 이야기, 돈을 갚지 않는 양아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 직장 동료 중에 N이라는 영업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N은 사귀던 여자를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N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으로 물건값을 받고 회사로 돌아오면 그 사이에 돈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계산 실수나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풀로 붙인 봉투 속이나 자물쇠로 잠궈놓은 금고, 그리고 결코 몸에서 떼놓지 않는 지갑 속의 돈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N은 그때마다 부족한 금액을 자기 돈에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새 N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월급을 가불받아서 미수금을 메꾸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월급보다 미수금이 많아지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N의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규모 현금 거래가 N에게 떨어지게 되었고 돈이 사라질까 봐서 두려웠던 N은 담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거래처에서 직접 N을 지명한 탓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에 N은 꾀를 냅니다. 후배를 같이 데리고 가서 돈은 후배가 운반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무사히 거래는 끝났고 후배는 돈을 들고 출발합니다. N은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게 후배와는 다른 차를 타고서 거래처에 온 터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후배는 회사로 돌아오던 도중에 자전거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조사도 받아야 하고 피해자가 학생이었던 터라 부모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거래 대금을 가지고 오라는 독촉 전화가 쏟아집니다. N은 이를 악물고 자동차 대시보드에 현금을 깔아서 자기 눈에 보이도록 하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던 도중에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냈고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현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그의 책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맨 아래 서랍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 있었을 돈도 포함해서 나왔습니다.